쌀이라는 구심점을 주고 파생된 그 여러 가지 가치들을 알려내는 게 저희 논살림입니다. 논살림을 이렇게 또 이제 논에 대한 이야기, 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한살림 안에 우리 한살림 조직 내에도 논살림 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논살림 연합은 어떤 활동을 이제 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아까 제가 쌀이라는 구심점을 바탕으로 여러 가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쌀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활동 중에 저희가 이런 바탕으로 하는 활동 중에 논학교 활동이라든가 쌀농사가 처음 시작으로 해가지고 쌀농사 추수까지 끝나는 그 사이의 기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는데 그 10가지에 넘는 활동이 요 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녹아난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중점을 둔 논학교 활동도 있는 거고 또 다양하게 이제 외부 활동으로 교육 활동도 포함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한살림 논살림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교육까지 포함이 된 가족 중심으로 하는 아까 다정님 활동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논학교가 굉장히 중점을 두게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상대로 한다는 거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잖아요. 그거를 접하게 하지 않고서는 아까 생산자님이 얘기하신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기억을 찾아가게끔 그래서 놀이를 통한 그 체험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농사를 질 때 우리 전통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추수도 하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생물 다양성 얘기했잖아요. 그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물을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인데도 뭐라 그럴까 그 보존을 해야 된다. 논에 가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우리 태일님도 아까 생물 다양성 바로 대답은 하셨지만 논에 그런 생물이 있었었나? 라고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직접 논에 가셔야만 그걸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는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활동하는 것 중에 이제 그 활동이 아까 치유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추수한 쌀로 이제 밥을 져 먹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강조하는 거는 농사를 지면서 이거를 지켜내야 우리 생물 다양성도 지킬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기후 위기에는 이게 어필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거를 더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식탁에서 접하는 쌀이 내가 주식인데도 이게 내 입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모르세요. 내가 쌀을 먹는데 이 쌀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왔을까를 모르시는데 아까 다정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농사 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면서 쌀이 이렇게 내 입으로 들어오는구나. 얘가 맨 처음엔 이런 알갱이에서 시작을 해서 자라서 들어오는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조합원 한 분 한 분들이 밥 한 공기를 먹는다는 의미가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그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알려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한 공기 한 공기 먹는다는 그 몇 끼가 1차원적인 소비가 아니라 전통을 이어가고 그 안에 우리 쌀 그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그것이 함축돼 있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알리는 게 이제 바로 논살림 모임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정말 갑자기 확 훅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쌀을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기후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뭐 환경 관련된 뭐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지만 정말 쌀을 먹음으로써 이 논을 계속 지켜내고 논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우리 조합원 여러분도 한살림 쌀 많이 유기농 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논살림에게 한살림 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네, 저희가 쌀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아시아권의 논들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이라는 곳에 등재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등재가 됐냐면 여러분들 해외 여행하시다 보면 다랑이 논들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산 전체가 다랑이 논이라던가 그런데도 유실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다랑이 논산이라고 불리면 되겠죠. 이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운 논들이 등재가 돼 있는데 저희 나라는 그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논이 뭐냐면 청산도의 구들장 논이에요.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계 유일무이한 그 전통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청산도라는 곳이 굉장히 물이 없기 때문에 섬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논 밑에 구들장을 깔아가지고 논의 그 물의 유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게 바로 구들장용인데 그게 저희 나라에서는 1호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의 밭담이라고 하는 그 제주도는 화산섬이라 돌멩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돌멩이로 담을 쌓은 거예요. 그게 만리장성의 몇 배의 효과가 있어요. 길이가. 그래서 그걸 쌓음으로 해서 그 작물들이 바람이 많잖아요. 제주도는 그걸 방지해서 작물들이 잘 자라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그 밭담이 흙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유실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라는 거는 전통을 이어온 게 등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우리의 근간이에요. 이거를 거스르면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 재배 역사가 5,00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불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나 어렸을 때 농사를 짝쳐가지고 되게 위험했었다. 엄마가 걱정돼서 준기야 부르고 준기 아버지 막 불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 와닿는 게 그 농사가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예. 약치고 화학비료가 들어가는 게 불과 100년도 안 됐고 그리고 콤바인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불과 50년밖에 안 됐어요. 80년대 말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화학 치는 농법 아니면은 약을 치는 농법은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5,000년이 넘었는데 그럼 몇 년을 저희가 이어왔을까요? 불과 100년이니까 4,900년은 어떻게 해요? 전통 농업인데 요즘 시대에 그럼 전통 농업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농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전통 농법이라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손으로 모를 심고 네네네. 그거는 손으로 기술이고 수확하는. 그럼 적당한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통 농법이다 그러면은 어떤 게 전통 농법일까? 야간 치는 게 전통 농법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친환경 농법이라고 하는. 네, 친환경 농법, 무농약이라던가 아니면 유기농법이겠죠. 그럼 그거에 적합한 쌀은 어디 있을까요? 한살림 쌀. 네, 맞아요. 이 유기농법으로 실행하는 그 농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한 자리 숫자예요. 100%라면 한 자리 숫자. 그러면 10% 이내겠죠. 그 중에서도 유기농법은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5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유기농법이 제가 숫자로 정확히 말씀 안 드린 거는 아까 우리 생산자님이 관행농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을 이어온 것 중에 논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벼농사를 짓는 모든 농사 짓는 분들은 존경받아야 되고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이어왔기 때문에. 조선 중기부터 집성촌으로 자리 잡았는데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존경받아야 되고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쌀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논이 사라지고. 네, 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가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사라지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쌀의 가치잖아요. 쌀은 식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살림도 86년부터 그러면은 이 중요한 걸 알고 중기 아버지 쫓아간 이유가 이 농사는 아니다라고 우리 한살림이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박재일 선생님, 모이당 선생님하고 쌀을 시작으로 근간으로 한살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바로 4,900년에서 단절된 60년을 뛰어넘는 5,000년을 향한 전통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살림 쌀이 주는 의미는 우리한테는 우리 모든 문화가 대보름이든 추석이든 이거는 동서양을 만나고 먹거리를 통한 문화가 다 형성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쌀 때문에 생긴 문화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왜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잘했던 말 중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거의 실천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바로 쌀 문화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저희 논살림이 한살림 쌀을 알려내는 아주 귀중한 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의미죠. 예, 우리 간단하게 소감을 한마디씩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부터 할까요? 준규님부터 소감을 할까요? 현라님부터 할까요? 네, 소감 네. 한마디씩. 저도 이번 쌀자 회담 쌀 얘기만 해야 되나 걱정을 했어요. 근데 논살림 활동은 아무래도 쌀을 비롯한 논의 가치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쌀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가치에 집중을 해서 논학교를 운영했나 이런 생각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오늘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생산자님도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맞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생산자님이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조합원님께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제가 충주에 산다 그랬잖아요. 저는 작년에 귀농을 했거든요. 근데도 작년과 다르게 논이 메워지는 게 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프죠, 저는. 그래서 이게 논이 하나 메워지면 만들기는 쉬운데 5,000년 동안 몇천 년을 만든 거잖아요. 아이들이 논에 그 발을 딛는 순간 그게 전통을 이어가는 행위인데 그게 바로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 정말 몇천 년 이어오는 건데 조선 중기부터 농사를 지었으니까 조선 중기 이후에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몇백 년을 지켜온 논인데 그게 메워지는 걸 보니까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메워지기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메워진다면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유산까지 같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먹는 밥 한 공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쌀과 같이 매 끼마다 쌀과 같이 하는 삶이 우리의 격조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서 생산자님 얘기 또 듣고 소비자 우리 환경위원회 분이신 다정님 얘기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현라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정님도 오늘 1시간 같이 해보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논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논을 짓고 농사를 하시는 생산자님과 또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을 뵙고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식탁에 올려지는 그 쌀밥 우리가 쉽게 지어 먹을 수 있다고를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 그 논살림 학교에도 참여하면서 벽시 뿌리는 과정이라든지 손 모내기를 하는 그 체험을 해보니까 벽시 한 알 한 알에 그 모든 손길이 닿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쌀 한 알에 사계절이 담겨 있구나. 또 햇살과 바람과 비와 이 모든 것들이 총 결집된 하나의 그 결과물 아닌가 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뭐 지인들 선물을 나눠줄 때도 쌀을 선물하는 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앞으로는 쌀 선물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쌀 선물 멋진 선물인 것 같네요. 받는 분도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고 우리 다른 조합원님들께서도 진짜 주변 지인들께 쌀을 선물로 드리는 거 어떨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끝마칠 건데 구호를 하면서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살림 쌀 이렇게 외치면 다 같이 손을 들며 쌀앙해요 한번 해주시면서 쌀앙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카메라 보시면서 다 같이 한살림 쌀 쌀앙해요. 주로 소주, 맥주병이라는데요. 나머지는 색깔별로 구분해서 다시 재활용하거나 그마저도 색깔이 달라 재활용이 어려운 유리병은 그대로 매립된다고 합니다. 세척해서 다시 쓰기만 하면 에너지와 아까운 자원도 훨씬 아낄 수 있겠죠? 그런데 소주, 맥주병처럼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병을 재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짜잔! 바로 한살림. 한살림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병 재사용을 시작했는데요.
한살림 재사용병은 모두 6종류. 재사용병 42개를 모으면 소나무 한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재사용병, 어떻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지 한번 볼까요? 고고! 먼저 한살림 매장에서 뚜껑에 재사용병 표시가 있는 물품을 구매합니다. 자국 없이 쉽게 떼지는 라벨을 제거하고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잘 씻어서 말려주세요. 이렇게 씻고 말린 재사용병은 한살림 매장이나 온라인 주문 배송을 받을 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납해주신 재사용병은 한살림 물류센터에서 2차 세척을 거치고 가공 생산지에 전달되어 내용물을 담아 다시 매장에 보내집니다. 소중한 자원을 최대한 다시 쓰는 한살림 재사용병 운동. 하지만 조금 더 잘 정착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재사용 유리병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길을 지금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한살림이거든요. 그런데 한살림 혼자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살림뿐만 아니라 다른 생협들도 다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다 들어와서 유리병을 다 표준화시켜서 이것들이 좀 자율보증금 체계를 통해서 매장에서 수거하고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확대해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한살림 따라하기 열풍이 불게끔 네, 병 재사용 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면 한살림에서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한살림의 재사용병 회수율이 한 33% 정도로 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어요. 또 조합원님들께서 많이 그 병 재사용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한살림의 회수율도 40%, 50%, 많게는 60%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어진 유리병. 이 유리병이 최대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실 거죠? 밥상 위의 기후행동, 한살림 기후밥상운동.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데 정책이나 내 주변은 크게 변하는 것 같진 않고 혼자만의 실천은 가끔 미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감수해야 될 불편들을 생각하면 눈을 질끔 감고 싶어집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건 바로 그 일에 무관심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살림은 우리가 좀 더 일상적으로 기후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은 생활실천 캠페인으로 기후밥상 운동을 제안합니다. 기후밥상 운동은 말 그대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밥상 운동입니다. 가까운 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기후 대화를 시작해보는 밥상 위의 기후행동이죠. 왜 밥상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밥을 함께 먹으며 마음을 나누고 가까워집니다. 또 밥상은 누군가와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밥상 넘어 기후 대화를 나누고 기후위기가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공유해보세요. 책 기후변화의 심리학에서 말하듯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은 전문가들의 경고보다 훨씬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1986년부터 밥상을 나누며 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해온 한살림은 이제 밥상에서 기후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이들을 기후행동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기후밥상 운동은 크게 4가지로 진행해요. 기후밥상 챌린지는 인증과 참여를 통해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후원하는 챌린지입니다. 밥상에서 나누고픈 기후 문제를 적어 인증하면 인증 한 건당 500원이 무료 기부됩니다. 기부금은 전액 한살림에서 부담해요. 또 매월 참여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 모두 참여해보세요. 기후밥상 주제별 읽을 거리는 한살림 인스타그램, 블로그, 장보기 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기후밥상 교육과 행사에서는 기후대화 교육과 요리교실, 식생활 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한살림 식생활센터에서 함께하는 기후밥상 요리법으로 기후 친화적인 밥상도 차려보세요. 잠깐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기후밥상 챌린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살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후밥상 챌린지 참여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기후밥상 챌린지에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주변 사람들과 밥상에서 이야기 나누고픈 기후 문제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주제를 팻말에 적고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인증샷은 챌린지 사이트 하단 팻말 들기 클릭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인증샷 없이 나도 한마디에 문구만 적으셔도 괜찮아요. 태그란에 거주 지역을 입력한 후 등록을 누르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기후밥상 운동 소식과 주제별 읽을거리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기후밥상 챌린지에 참여하면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고 챌린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쓰레기 제로 설거지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기후밥상 운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밥상 위에서 펼쳐지는 기후밥상 운동,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살림 조합원 토리. 오늘 한살림 5일장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 친구들이 과자를 많이 좋아하는데 오늘은 맛도 좋으면서 착한 과자 찾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나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토리는 과자를 고를 때 어떤 과자를 골라요? 저는 맛있는 과자를 골라요. 그렇죠. 우리 모두 과자 고를 때는 맛있는 과자를 골라요. 근데 맛있다. 그 맛있다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과자는요,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냄새도 나요. 그리고 예쁜 색이 나는 과자도 좋아해요. 오늘은 맛있으면서도 착한 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착한 과자를 고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짜잔! 하나는 내 몸에 좋은 과자. 내 몸에 좋은 과자. 둘, 우리나라를 지키는 과자. 우리나라를 지키는 과자. 자,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내 몸에 좋은 과자. 그건 바로 좋은 재료 외에 식품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재료를 넣고 그리고 또 만든 후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과자예요. 토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보통 만나는 과자는 예쁜 색도 내고 맛있는 냄새가 나도록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식품 첨가물은 말 그대로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을 통틀어 이야기하는데 과자에 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을 살펴보면 알록달록 색을 내는 착색료, 과자를 오래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보존료, 그리고 감칠맛을 더하는 감미료, 또 물과 기름을 잘 섞게 하기 위한 유화제 등이 있어요. 우와, 종류가 무척 많네요. 식품 첨가물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기준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자를 평생 한 가지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음료수도 먹고 과자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하면 어떨까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걸 이것저것 먹다 보면 기준치보다 많이 먹게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판넬을 한번 볼까요? 이건 보통 마트나 슈퍼에서 파는 과자의 원재료 성분이에요. 여기 보면 단맛을 내는 효소 처리 스테비아와 향을 내는 합성 향료가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식품 첨가물이에요. 아마 이 과자 하나에는 적은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과자를 매일매일 하루에 2봉지씩 먹는다면 어떨까요?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과자는 무척 달아서 몸에도 이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살림 과자는 어떤가요? 우리 한살림 조합원들이 많이 좋아하는 꾸러기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토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밀 밀가루, 현미유, 설탕, 쌀조청, 천일염, 전지분유 이렇게 들어가네요. 우와, 재료가 몇 가지 없네요. 아까 과자 뒷면은 어려운 글씨가 많았었는데. 맞아요. 한살림 과자는 꼭 필요한 재료만 넣어서 만들어요. 원재료 맛을 살리면서 필요한 첨가물이 있다면 과자를 만들기 위한 최소량의 양만 넣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요리가 담백하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한살림 과자도 그런 거군요. 그리고 한살림 과자는 보통 다른 과자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옥수수도 수입산 옥수수가 아닌 우리나라 국내산 옥수수를 사용해요. 수입산 옥수수는 보통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 불리는 GMO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한살림 과자는 국산 옥수수만 재료로 사용한답니다. 이번 꾸러미에 들어가는 바삭바삭 콘칩도 국산 옥수수가 71%나 들어간 과자예요. 게다가 한살림 과자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는지 검사도 꼬박꼬박 하고 있죠. 한살림 과자, 오늘부터 너를 우리 몸에 좋아하는 착한 과자라고 불러줄게.
그리고 착한 과자 고르는 방법 두 번째. 우리나라를 지키는 과자. 토리, 여기 한번 볼까요? 꾸러기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뭔가요? 우리밀 밀가루 국산 무농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농약 우리밀이 가장 많아요. 맞아요. 한살림 과자는 우리밀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꿀을 바른 바삭한 쌀 스낵은 우리 쌀을 원재료로 만들어요. 밀가루는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만든 밀가루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밀가루나 같은 하얀 밀가루인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먹는 과자나 국수, 빵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미국산 밀가루예요.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먹는 밀의 99%는 수입하고 있고 우리 땅에서 자라는 밀은 1%도 잘 안 된답니다. 우리밀을 계속 먹지 않으면 이제 수입하는 밀밖에 못 먹는 거네요. 네, 우리가 우리밀을 계속 먹어야 농부들이 우리 땅에서 안정적으로 밀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요즘 빵이나 국수 이런 밀로 만든 음식이 무척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만약 밀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밀 가격을 갑자기 막 올린다든가 어떤 이유로든 밀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무척 비싸지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밀을 우리 땅에서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일이 무척 중요해요.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밀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수입하는 밀은 이동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밀을 운반하기 위한 화석연료를 그만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땅에서 재배한 우리밀은 이동 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연료를 덜 사용할 수 있지요. 우리밀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밀을 사용하는 곳도 많아지고 우리밀 재배도 늘어나고 그만큼 밀가루를 수입하는 데 드는 연료도 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밥을 많이 먹지 않아서 그만큼 쌀 소비가 줄고 있는데 한살림에서는 쌀로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요. 꿀을 바른 바삭한 쌀 스낵도 생산자들이 쌀 농사를 계속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만든 가공품들 중 하나예요. 우리밀과 우리 쌀로 만든 한살림 과자는 우리 농부를 지키는 슈퍼맨 과자네요. 맞아요. 슈퍼맨 과자. 그럼 우리가 한살림 과자를 먹을수록 농부를 지킬 수 있는 거네요. 한살림 과자야, 오늘부터 너를 농부를 도와주는 슈퍼맨 과자라고 불러줄게. 내 몸에도 좋고 우리나라도 지키는 착한 과자 슈퍼맨 과자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첨가물 없고 우리나라 지키는 착한 과자를 골라 먹을래요. 우리 좀 전에 착한 과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착한 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이번 한살림 5일장 착한 과자 꾸러미에 들어있는 이 곡물 쿠키 믹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착한 과자 꾸러미에 담긴 다른 과자랑 같이 섞어서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곡물 쿠키 믹스 안에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오, 사용하기 쉽겠네요. 맞아요. 이거 한 봉지에 계란 하나랑 현미유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서 재료가 아주 간단해요. 아, 정말 간편해요. 넣어가지고 가루가 날리지 않게 조심조심 부어요. 계란을 이렇게 해서 제 머리에. 이렇게 푼 다음에 현미유를 60ml를 넣으면 되는데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으면은 반죽이 질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 이 정도 넣어보고 섞어 볼게요. 네. 그리고 밀가루는 잘 이렇게 붓기 때문에 막 섞으면 나중에 막 과자가 질겨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조심조심. 그리고 조금 더. 그리고 60ml가 계산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우리 먹는 조그만 종이컵 있죠? 거기에 한 반보다 조금 더 많게 그 정도만 넣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얘를 나중에 구워서 먹어봤을 때 조금 짜거나 조금 많이 달다 싶으면은 그때는 밀가루를 더 넣어도 되고 밀가루가 없으면 쌀가루나 뭐 미숫가루도 괜찮아요. 자, 어느 정도 반죽이 거의 됐어요. 와, 벌써 맛있어 보여요. 그쵸? 맛있는 냄새도 나요.
네, 손으로 조금 뭉쳐줄게요. 조물조물. 네. 아까 얘기했듯이 막 뭉치면 과자가 질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죽이 거의 다 됐어요. 우와, 진짜 빨리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이 반죽을 저는 반을 나눠서 하나는 그냥 구워보고 또 하나는 저 유기농 초코볼을 넣어서 구워볼게요. 와, 정말 맛있겠다. 토리는 엄청 귀여운 모양 쿠키를 만들 거예요. 있는 힘껏. 저 다 밀었어요. 제가 커터를 하나 드릴게요. 잘. 토리가 좋아하는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쿠키를 만들 거예요. 3개만 만들 거예요. 자, 찍으면 제가 빼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잘했어요. 유기농 초코볼이 들어있어서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토리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네. 반죽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거는 쉬울 것 같아요. 네. 동그란 쿠키를 만들 거예요. 짠, 짠. 네, 저 다 만들었어요. 짠. 쿠키 굽는데 얼마나 걸려요?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한 12분 정도 구우면 돼요. 아, 그렇구나. 자,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오븐으로 옮겨볼게요. 네. 가봅시다. 또 만나요. 토리. 안녕.